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천둥이 산 너머를 울리며 번개가 밤하늘을 쪼개던 그 시각, 영장산 깊은 골짜기 아래 자리한 외진 주막의 초가지붕 위로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당의 장독대는 비에 젖어 빛을 머금었고 주막 뒤편에 대밭은 거센 바람에 허리를 꺾이며 고요했던 산중을 울리는 듯 출렁이었다. 주막 안 안방의 창호 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단심은 부엌과 안방 사이를 오가며 한 손으로 장작을 짚히고 다른 손으로 솥뚜껑을 붙들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지 않는 땀이 맺혀 있었고 그 눈동자엔 두려움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었다. 사발에 담긴 약탕이 조용히 끓어오르듯 그녀의 내면도 소리 없는 경랑에 휘말려 있었다. 이 사람. 정말 이동하가 맞는 것인가? 단심은 아무 말 없이 뒷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손님도, 사내도, 노인도 아닌 그 모호한 형체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자처럼 뿌옇고도 날카로웠다. 그 순간 안방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숨죽인 웃음소리와 낮고 묵직한 사내의 신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 음성은 과거 어느 봄날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던 바로 그 음성과 닮아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지금은 낯설고 두려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밤 금강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던 자가 어찌 이 밤 이곳에 돌아온단 말인가? 이동하. 본디 평양의 의원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내는 젊은 날 인삼과 영지를 찾아 백두산과 금강산을 넘나들던 약초 수집가였다. 18해 전 산사태가 일어난 후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났노라고 믿었다. 단심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앞에 그 사내가 살아 돌아와 있었다. 아니, 살아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을 지닌 채 말이다. 그는 초저녁 무렵 주막에 들어섰다. 문지방을 넘는 그의 발소리는 분명 인간의 것처럼 무겁지 않았고 젖은 도포에선 인삼향인지 영지향인지 모를 알싸한 향내가 퍼져나왔다. 단심은 그를 맞이하며 겉으론 반가운 척 미소를 지었으나 속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다. 나으리. 정말이시옵니까?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이동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과거의 따스함과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얼음처럼 싸늘하여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그날 밤 이동하는 안방에 들었고 단심은 마당의 장독대 앞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둥은 멎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더 큰 소리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수십 번 그 사내와 함께 했던 기억들을 더듬었으나 지금 이 밤 그의 존재는 그것과 닿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뒷문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움직였다. 바람이라기엔 너무 느리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곧았던 그 그림자. 단심은 숨을 죽이며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다. 문득 희미한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시를 읊듯 저승길을 건너는 자. 그 소리에 단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천의 혼인지 혹은 떠도는 원귀인지 단정 지을 수 없는 그 기운이 그녀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안방의 창이 미세하게 열리며 이동하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교신이라도 하듯. 단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가슴에 쌓였던 18해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등을 돌렸다. 문득 부엌의 큰 솥에서 끓던 탕이 넘쳐 흐르며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탕솥을 끌어내렸으나 그 안의 국물은 이미 검게 타 있었다. 그녀는 솥뚜껑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온 것인가? 그날 밤
주막은 조용했으나 고요한 그 정막은 어느 날보다도 무거웠다. 그리고 그 뒤로 단심은 매일같이 자신이 믿었던 그 이름, 이동하에 대한 확신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벽녘, 주막의 문을 조용히 닫은 채 그녀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이제야 진짜 밤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새벽,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었으나 영장산 아래 주막은 여전히 눅눅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단심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마루 끝에 앉아 하얗게 새어버린 등불을 바라보았다. 창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에 옷깃을 여미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아궁이 속의 불씨는 이미 꺼졌고 그 자리엔 이내 싸늘한 침묵만이 남아 그녀의 숨결을 삼켜내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아직도 이동하가 자고 있는지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러나 단심은 그 침묵이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하여 더 무서웠다. 그녀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마루 끝에 놓인 김만복의 진보다리를 정리하다 그 틈에서 접힌 종이 쪽지를 발견하였다. 눅눅하게 젖은 종이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사내, 사람 아니다. 글씨는 삐뚤고 거칠었다. 마치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적은 듯 붓끝이 종이 위를 헤매다 멈춘 흔적이 역력하였다. 단심은 숨을 멈춘 채 그 글꼴을 되새기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김만복은 평소 과묵하고 느릿한 이였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로 사람의 진심을 꿰뚫던 사내였다. 그런 만복이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뿌연 안개처럼 먹먹해졌고 어깨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쪽지를 품속에 넣고 주막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뒷산 중턱, 버드나무 아래에는 주막을 찾던 단골 손님들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오래전부터 묵은 항아리 몇 개가 땅속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버드나무 가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18해가 지났으니 그저 꿈이었다 여기고 살았건만. 그때였다.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벽녘 뿌연 안개 사이로 말을 탄 사내가 한가로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초라하지 않았고 등에 진 보퉁이에서는 희끗희끗한 천 조각이 삐죽 나와 있었다. 단심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말을 탄 사내는 다름 아닌 박물 장수 유여춘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으로 주막 마당에 말을 묻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단심은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그를 맞이했다. 영감님, 이 비 오는 날 아침에 어인 일이십니까? 지난 보름에도 다녀가셨는데 이리 이른 시간에? 유여춘은 모자에 묻은 빗방울을 손등으로 쓸어내며 고개를 숙였다. 꿈자리가 시끄러웠소이다. 괜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이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마루 끝에 앉아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단심은 그의 말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님을 곧 알아차렸다. 유여춘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고 그 눈빛은 과거 그가 평양에서 풍문을 수소문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영감님, 혹 무슨 꿈을 꾸셨기에 이리 먼 길을 급히 오셨단 말씀이십니까? 유여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단심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담금질이 스며 있었다. 그 사내. 이동하 말이오. 18해 전 금강산에서 죽었다는 그 젊은이 말이오. 단심은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의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유여춘은 말없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전 도성의 의원들이 돌림병자나 실종자를 기록한 옛 문서였다. 그는 조심스레 그 문서를 펴며 한 구절을 가리켰다. 무진년 7월, 약초꾼 이동하, 금강산 철룡봉에서 낙뢰를 맞고 실종. 시신 미발견. 이후 수일간 산속에 이상한 연기와 이상한 짐승 울음이 관측됨. 단심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기록을 바라보았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고 밤새도록 자신이 느낀 공포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다. 영감님, 그게 사실이란 말씀이십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유여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낮게 속삭였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되돌아온 자는 살아있는 자의 기운을 갈구하오. 정을 쌓고 인연을 묶는 이유도 그 때문이오. 그가 그대를 택한 것이라면 그 또한 이유가 있을 것이오. 단심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목을 대는 자꾸만 울컥거리며 숨을 끊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당에는 어느새 이동하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요함은 이제 더 이상 평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는 침묵, 이승의 것이 아닌 존재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정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단심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정, 과거와 현재, 사람과 귀물 사이에 애매한 경계를 품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직 시작에 불과함을 그녀는 그때까진 몰랐다. 해가 중천을 향해 오르며 산등성이 위에 묻힌 안개가 천천히 걷어지고 있었다. 영장산의 능선은 다시금 제 본래의 윤곽을 드러내었고 주막 뒤편 숲길에는 조심스레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마리 수탉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러나 주막 안은 여전히 조용하였다. 아침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을 지키는 그 공간 속에서 단심은 무거운 종이처럼 가라앉은 심정을 안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물 장수 유여춘이 다듬이질하듯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뜯긴 문풍지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노인의 노련함이 묻어 있었고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하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단심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진동, 말로 옮기기 어려운 직감의 울림이었다. 잠시 후 유여춘은 마루 끝에 놓인 찻잔을 손에 들고 조심스레 입에 가져갔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넘긴 후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모님, 혹시 그 산에 거울 앞에 섰을 적 그림자가 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심은 찻잔을 내려놓던 손을 멈췄다. 그 순간 지난밤의 한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다. 안방의 휘장 너머 이동하가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던 장면. 등불에 비친 그의 모습은 또렷했으되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던 그 순간. 당시엔 피곤함 탓이라 애써 넘겼던 장면이 이제 와서 심장의 구석을 콕콕 찌르듯 다시 살아났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으로 이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유여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그늘 없는 존재는 이승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사람의 혼은 그 몸을 비추되 영혼 없는 껍데기는 그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심의 손끝이 다시금 떨리기 시작했다. 땀인지 이슬인지 모를 것이 이마 끝에 맺혀 흘렀다. 그녀는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다. 헌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소이다. 유여춘은 이윽고 품 안에서 작은 백서 한 권을 꺼냈다. 겉은 누렇게 빛바랜 종이로 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도인비록이라는 세 글자가 흐릿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치며 책갈피에 꽂힌 작은 나뭇잎을 꺼내 단심에게 내밀었다. 이 나뭇잎은 평양성내 동문 근처 도사의 거처에서 얻은 것이오. 이 잎은 혼을 따라 움직인다 하였지요. 그런데 이 잎이 이곳 주막으로 향하였소이다. 단심은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얇디얇은 단풍잎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보통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영감님, 그럼 이 잎이 말하는 바는? 유여춘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음성은 더는 조용하거나 유순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무언의 단죄, 예스러운 선비의 결기와도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그 사내는 이승과 저승의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정을 맺어 이승에 머물 힘을 얻는 존재지요. 그것이 천리의 이치에 반하는 일인지라 하늘 또한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단심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는 그 중압감에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무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였다. 그녀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한 그 사내, 이동환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의 세계에 속한 이가 아니었다는 점. 잠시 후, 유여춘은 품 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빛을 받으면 은은한 청색으로 빛났다. 이 물은 옛날 백운산 자락에서 채취한 천연약수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를 마시면 맑은 기운을 얻고, 저승에서 온 자는 이를 받지 못하지요. 기회가 되거든 그 사내에게 조용히 이 물을 건네 보시지요. 거기서부터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단심은 가만히 병을 손에 쥐었다. 병의 온기가 손바닥을 따뜻하게 감쌌지만 그 온기조차 그녀의 떨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마치 운명이 손에 쥐어진 듯한 착각. 한 사람의 운명이 담긴 물방울을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고 산 위에서 뻐꾸기 울음이 들려왔다. 단심은 병을 품속에 깊이 넣고 조용히 마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실려 있었고 허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주막에 깃든 어둠은 단순한 밤의 정적이 아니었으며 그 정적 속에는 오래된 인연과 운명이 깃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그녀의 손으로 풀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영장산 너머로 해가 기울며 산자락에 붉은 빛이 길게 스며들었다. 주막 마당에는 촉촉하게 내린 이슬이 들꽃 위로 맺히고 있었고 바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오며 송화가루를 흩뿌렸다. 단심은 부엌 한편에 앉아 묵은 쌀을 씻으며 손끝에 닿는 감촉 하나하나의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마치 손을 놀리는 그 일상조차 낯선 긴장으로 채색된 듯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는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매양 사람들을 맞이하던 소박하고 따뜻한 눈동자 대신 이제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은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동하. 그가 들어선 이래로 주막은 평온함을 잃었다. 비단 외형상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갔지만 단심은 알고 있었다. 바람결이 다르고 등불의 떨림이 다르며 그가 머문 방 안의 공기조차 사람의 체온이 아닌 듯 어딘가 서늘하고 무거웠다. 그의 말투, 걸음걸이, 눈길 하나까지도 묘하게 이승의 정서를 벗어난 채 마치 사람의 가죽을 쓴 무언가 같았던 것이다. 그날따라 그는 안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정저한 자세로 마치 도사가 좌선하듯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단심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찻잔 2개와 gat떡은 쑥차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나으리, 찬물이나 한 잔 드시지요. 오늘은 기온이 낮아져 밤이 찹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받아들었다. 단심은 속내를 숨기며 조심스럽게 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여춘이 건네준 약수, 그 맑고 투명한 물을 섞어 둔 차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동하는 찻잔을 들어 올렸으나 입에 대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가늠하듯
또는 망설이는 이의 눈빛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단심은 그 순간 그의 표정에 살짝 떠오른 웃음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의 웃음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본 자의 조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물. 참으로 깊은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어디서 길어오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소? 그의 물음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끝에 서린 기운은 날이 서 있었다. 단심은 놀람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산 위의 샘에서 길어온 물입니다. 예전부터 귀한 손님께는 이 물로 차를 올려왔지요. 이동하는 더 이상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 차를 끝내 마시지 않았다. 단심의 가슴은 서서히 얼어붙는 듯하였다. 그의 반응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녀의 의도를 간파한 그의 눈빛. 그것은 대화가 아닌 침묵으로 끝났다. 그날 밤 주막에는 낮게 깔린 긴 침묵이 드리웠다. 장작불의 타닥거림조차도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단심은 이부자리 위에서 밤새 뒤척였다.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18해 전 금강산 자락에서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그날 눈이 내리던 고갯마루에서 이동하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였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리워도 기다림이 괴로워도 부디 그 자리를 지켜주시오. 그 약속은 현실이 아닌 전생의 꿈처럼 흐릿해졌지만 여인의 가슴속에 깊게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는 돌아왔다. 다만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새벽녘, 단심은 다시 부엌으로 나와 찬물에 얼굴을 씻었다. 얼굴에 닿는 물이 차가웠으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때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주막의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나타났다. 흰옷의 검은갓, 옷매무새는 간결했고 눈빛은 깊고 차분하였다. 평범한 나그네 같지만 단심은 그 눈빛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마루에 올라앉으며 단심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인, 윤시헌이라 하오. 약소한 몸이나 먼 곳에서 사명을 띠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온화하되 단단하였고 말끝마다 풍기는 예절에는 뿌리 깊은 학문과 기품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심의 가슴을 쿵 하고 울린 건 그의 뒷말이었다. 이동하라는 자를 찾고 있소이다. 그가 이승의 규율을 어기고 머물고 있다 하여 상부에서 그를 데려가라 하였소. 단심은 그 말을 듣고 차마 대답을 잇지 못했다. 이미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세계, 그녀가 믿었던 사랑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을 마음속으로 삼켰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사랑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오롯이 이별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이튿날 아침, 주막은 다시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영장산 골짜기를 감도는 하얀 기운은 들숨마다 허파를 적실듯 깊었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수정처럼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정적 속에도 단심의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밤 윤시헌이라 자처한 사내가 남기고 간 말이 그녀의 가슴에 번개처럼 내려앉은 까닭이었다. 이동하, 그 사람은 이승의 이치에서 벗어난 존재. 천리가 허락하지 않은 길을 밟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막 주변의 기운마저 뒤틀리고 있다는 이야기. 단심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으나 이미 그녀의 몸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뜰의 핀매화는 철을 잊은 듯 피지 않았고 우물의 물맛은 며칠 새 텁텁해졌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잠들면 늘 그가 꿈속에 들어와 무언의 기척을 남기고 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해가 떠오르지 않았다.
안개가 낮게 깔려 제 몸을 감추고 산짐승들조차 울지 않던 날이었다. 단심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나가 장작을 패고 솥에 국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듯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사람은 움직일 때 생각이 덜하니 잠시라도 불안한 마음을 눌러보고자 함이었다. 그 무렵 주막 뒤편의 숲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썩은 흙과 풀잎 사이에 얽힌 비릿한 기운, 마치 무덤을 파헤친 듯한 이질감이 바람결에 실려왔다. 단심은 사뭇 놀란 눈빛으로 숲 쪽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뜰을 가로질러 안방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을 열고 나온 이는 다름 아닌 이동하였다. 그는 밤새 머물던 방에서 나온 것치고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흰 도포는 먼지 하나 없이 반듯했고 머리매무새 또한 단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전날과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이 먹이를 포착한 후의 정적, 혹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이의 불가해한 고요였다. 단심은 그 눈빛을 마주치고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단심이. 오늘은 유난히 고요하군. 그의 말은 담담했으나 그 속에 무엇이 실려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평소처럼 따뜻한 말씨였으나 어쩐지 그 말끝에서 짐짓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어둠이 번져 나왔다. 그녀는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으리. 그 밤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시겠다던 그 맹세, 그 진정. 지금도 유효하신지요? 이동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잠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인지 회한인지 그것은 짧았으되 깊은 것이었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에는 익숙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돌아왔소. 그러나 내가 돌아온 길이 그대가 알던 세상의 길이 아닌 것이 문제요. 그의 음성은 낮고도 또렷하였으나 그 안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단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으로 스미는 냉기를 느꼈다. 그제야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사내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18해 전 눈 속에 쓰러졌던 그 사내는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했고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이는 그 남자의 형상이긴 하나 그 형상 속에는 더 이상 인간이 깃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무거운 방울처럼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눈물이 뺨에 맺힐 것 같았으나 그녀는 꾹 참고 말했다. 이곳은 제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나으리가 이 터전을 흔들게 된다면 더는 그리워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에 이동하는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람 한 줄기 불어와 그의 도포를 스쳤고 순간 그 그림자가 땅 위에서 흩어졌다. 단심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이별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주막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는 얼굴이 벌개지고 숨이 가빴으며 손엔 이상한 것을 쥐고 있었다. 그것은 비늘처럼 반짝이는 무언가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이 입는 옷감의 조각이었다. 나그네는 단심을 향해 숨가쁘게 외쳤다. 저기 산 비슬개서. 사람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요. 그것도 2개나.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이동하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뒤를 밟는 자가 가까워졌다는 경계의 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막 뒤편을 바라보다 다시 단심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대가 나를 지키려 했던 마음은 알겠소? 허나 이제는 그만 손을 놓으시오. 나는 더 이상 그대 곁에 머물 수 없소이다. 단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을 더 넣고 불을 지폈다.
그 불길이 이별의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장작은 그저 타오르기만 할 뿐 마음속의 냉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해는 넘어가고 주막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단심은 홀로 앉아 사방의 기척을 더듬었고 주막 안의 어둠은 어느새 사람보다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동환은 더 이상 안방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달빛이 기울고 어둠이 다시 짙게 깔리던 이른 새벽, 이동환은 주막을 조용히 떠났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인사 없이 문턱을 넘은 그의 걸음은 이미 인간의 이치에서 벗어난 자의 길이었다. 그가 향한 곳은 동쪽 끝자락의 마전곡에 그 아래엔 사람들이 귀령소라 부르며 피하던 옛사지가 있었다. 오래전 사찰이 무너지고 풍수조차 그 기운을 감당치 못해 버려졌다는 곳, 허나 이동환은 그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귀결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단심은 주막 마당에서 조용히 옛 우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은 말라 있었고 이끼가 퍼져 들여다보는 것조차 꺼려졌지만 그녀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동하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쳐야 할지 그 갈림길에서 서성였다. 그녀는 이미 그와 피로 맺어진 연은 아니었다. 허나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18해 전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눈길을 헤맸던 날들이 지금껏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단심은 그를 또 한 번 놓아주는 것이 그를 배신하는 일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때 주막 앞에 말 한 필이 달려들었다. 안장 위에는 낮은 갓을 쓴 사내가 타고 있었고 말이 멈추자 곧장 뛰어내렸다. 그는 바로 풍주현의 이방 송지형이었다. 평소 냉정하기로 이름난 이였고 얼굴에는 늙어문 수염이 덮여있어 속내를 알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는 단심을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음성으로 물었다. 혹시 며칠 전 이름 없는 사내가 이곳에 들렀습니까? 나이는 30 후반, 도포를 입었으며 말이 적은 자였을 것입니다. 단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허나 곧 이내 고개를 들고 답했다. 이 고을에 드나드는 이는 많사오나 그와 같은 자는 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거짓이었다. 허나 그녀는 이동하의 존재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이 아닌 것이었고 그를 쫓는 자들의 칼날이 닿을 경우 그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송지형은 눈썹을 찌푸리며 잠시 그녀를 관찰하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만일 그자가 이 근방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즉시 관아에 알리시오. 그의 존재는 지금 조정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중이오. 그 말을 남긴 송지형은 말에 올라 재갈을 조이고 떠났다.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단심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풍년이 끝나고 가뭄이 들던 해, 그녀가 막 이 주막을 잇기 시작했을 때 어미를 잃은 어린아이 하나가 주막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결이었고 이웃집에서 돌보던 중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단심은 그를 거두어 정을 주었고 15이 될 때까지 아들처럼 키웠다. 허나 그 아이도 언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세상은 늘 그녀가 품은 것을 빼앗아 가는 듯했다. 이윽고 해는 중천에 떴고 주막에는 몇몇 장돌뱅이들이 들렀다. 단심은 말없이 국을 퍼주고 술을 따라주었으나 마음은 온통 마전곡의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예로부터 귀신이 온다고 하여 낮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동하가 그곳으로 간 이유를.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길이 그곳이라 믿었던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단심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주막 문을 닫고 삿갓을 눌러쓰고 외투를 걸친 채 마전고개로 향했다. 골짜기를 지나 숲으로 접어들자 길은 점차 좁아졌고 발밑엔 낙엽과 습기가 엉겨 미끄러웠다.
그녀는 등불 하나만을 의지한 채 어둠 속을 걸었다. 그 걸음마다 옷자락은 땀에 젖고 숨은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옛 사지의 기단 아래였다. 허물어진 돌기둥 사이로 어렴풋이 도포 자락이 보였다. 이동하는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옛 불상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 눈빛은 먼 옛 시절을 응시하는 듯 깊고 슬펐다. 단심은 말없이 그의 뒤에 다가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곳이 나으리의 마지막입니까? 이동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낮은 숨결로 대답했다. 나는 이제 인간의 삶을 내려놓으려 하오. 그리하면 더는 그대를 괴롭히지 않겠지요. 그의 말은 결연했지만 단심의 마음은 오히려 불붙는 듯 아팠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다. 그대는 나를 살렸습니다. 그 추운 겨울, 모두가 떠나던 밤에도 나를 기억해준 이는 나으리뿐이었소. 그런 이가 이승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이동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미 많은 이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곳뿐이라 믿었소. 단심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남아있던 불상을 받아들고 말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으리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숨을 다할 때 그 곁에 내가 있겠소이다. 이동하는 더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단심도 그 옆에 앉아 기도를 올렸다. 산새조차 울지 않던 그 밤, 두 사람의 기도는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허물어진 사지의 돌기둥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흰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 숲속으로 사라진 여우의 모습은 마치 하늘이 보낸 사자의 환영 같았다. 그리고 단심은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 밤이 지나면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인연도, 이동하의 길도 모두가 새로이 그려질 운명의 선상에 놓였다는 것을. 새벽녘 산 안개가 낮게 깔리며 봉우리들이 흰 베이듯 사라져갈 무렵 이동하는 마전 고개를 내려와 작은 골짜기를 따라 동북쪽으로 향하였다. 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이고 산새 울음소리마저 멎은 듯 고요한 길이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백운사터, 오래전 불이나 폐허로 변한 사찰의 자취였다. 사람들 사이에선 귀신이 운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어린아이들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하였다. 하지만 이동하에겐 그곳이 단죄와 해원의 경계선이었다. 그는 지난날의 죄를 사귀며 마지막 인연과 마주해야 한다는 무언의 명을 따라 길을 나선 것이었다. 백운사터는 사방이 나무에 가려져 있었다. 오래된 소나무가 뿌리를 드러낸 채 비탈을 붙잡고 있었고 비와 조각과 돌담 잔해들이 이끼에 덮여 흑사세월의 무덤 같았다. 이동하는 무너진 대웅전 터에 서서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다. 손에는 어젯밤 단심과 함께 기도했던 작은 불상이 들려 있었고 그의 손끝은 바람에도 떨렸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며 누군가의 기척이 다가왔다.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소리는 훈련된 자의 걸음이었다. 숲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풍주현의 이방 송지형이었다.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그는 오래전 익힌 원한을 안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송지형은 과거 형조의 하급 관리였고 이동하가 관직에 있던 시절 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자의 유가족이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동하, 자네는 날 기억하겠지? 송지형의 눈은 검은 안개처럼 어둡고 서늘하였다. 그는 허리춤에서 짧은 칼을 꺼내 들었다. 오래 묵은 원한이 숙성된 술처럼 그의 말끝마다 배어 있었다. 이동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억하오. 형조의 관인 박연, 자네의 부친이었지. 송지형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이라 믿었을 것이오. 허나 우리 가족에게 그건 처절한 파멸이었소. 아버지는 자결하셨고 어머니는 피를 토하시다 돌아가셨소. 남은 어린 동생 둘은 거리에서 죽어갔지. 그는 이동화를 노려보며 칼날을 앞세웠다. 하지만 그때 숲 뒤편에서 다급한 숨결과 함께 또 하나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단심이었다. 그녀는 젖은 발로 흙을 밟으며 산비탈을 따라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안개 속에서도 이글거렸다. 송이방, 멈추시오.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삶의 끝자락에서 자기의 죗값을 치르고 있소이다. 송지형은 그녀를 보며 외쳤다. 그대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도 그의 피해자 아니오? 단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나는 그로 인해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렸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를 미워하지 못했소. 그것이 정이든 업이든 인연이든 나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여기에 왔소. 그 말에 송지형의 칼끝이 조금 흔들렸다. 그의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어린 시절, 불 속에서 연기를 뒤집어쓰며 울던 기억, 빈 무덤 앞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긴 봄날들. 그 모든 원한을 이동하에게 퍼붓고 싶었다. 허나 단심의 눈빛은 그를 붙잡았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였고 잔인한 시간이 그들 모두에게 남긴 흔적이었다. 이동하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내 피라면 기꺼이 내주겠소. 허나 그 전에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이곳을 불사르지 말아 주시오. 이 터엔 나와 그대, 그리고 수많은 이의 눈물이 깃들어 있으니. 그 말에 송지형은 칼을 들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허물어진 기단 사이에 흐드러지게 핀 들국화 한 무리가 그의 시선을 잡았다. 그렇게 강인하고도 여린 생명체가 이 폐허 속에서도 피어 있었다. 송지형은 이윽고 천천히 칼을 거두었다. 이제는 나도, 자네도, 이곳도 모두 세월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인가 보오. 그는 등을 돌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나는 자네를 용서하진 못하겠소. 허나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겠소이다. 송지형이 떠난 뒤 이동하는 조용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단심은 그의 곁에 앉아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어쩐지 이전보다 평온했다. 그날 백운사의 터 위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들국화는 바람에 흔들리며 계절의 끝자락을 알렸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둘 하였다. 비령소에서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가 멎었다고, 마전고개의 안개가 맑아졌다고. 누군가는 흰 여우를 보았노라 하였고, 누군가는 폐허 속에서 초롱불 같은 빛이 밤마다 깜빡인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전설이든 전언이든 한 시대의 업보는 그렇게 고요히 씻기고 있었다. 경복궁의 옛 담장을 따라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초가을 저녁, 한경주는 마침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누더기와도 같은 청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집신 끝에는 먼지가 잔뜩 엉겨 있었다. 삼천리 고단한 여정 끝에 도착한 이 도회는 그에게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궁궐의 처마는 웅장했고 육조거리는 인파와 소리로 넘쳐났으며 어느 골목을 들어서든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경주의 눈에 비친 한양은 그저 휘황한 외피만 둘은 피로에 지친 마을과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는 관비 여관 한편의 자리를 얻어 짐을 푸는 순간에도 여전히 한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산중에서 만난 노인의 말, 여인을 조심하라. 그 여인 하나로 인해 그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리라 라는 음성이 메아리처럼 가슴속에 맴돌았다. 며칠 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성균관 근처 서책방을 드나들었다. 여관 주인은 경주를 성실한 젊은이라 평하며 글 공부에 몰두하는 그를 흡족히 여겼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도성도 차갑게 변하곤 했다. 등잔불 아래에서 외로이 책장을 넘기는 경주의 손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였고 문득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웃음소리와 관기들의 화사한 가락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발걸음으로 찾은 종로의 작은 찻집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보게 되었다. 연미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화려한 자태로 진홍빛 저고리와 옥색 치마를 걸친 채 정중한 말씨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연미는 경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과연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때 그 이별이 끝이 아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옛날보다 더 부드러웠고 미소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을 지녔다. 경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지만 그 미소 이면에 숨겨진 진위를 더는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양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지내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연미는 찻잔을 내밀며 살며시 웃었다. 세상이라는 강물 속에 몸을 맡기다 보니 이리로 흘러들게 되었지요. 지금은 이름뿐인 기방의 여주인이랍니다. 그녀는 경주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찻잔 안의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자 그의 마음 한편에 억눌렀던 기억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 밤 그녀의 눈빛과 손끝, 그의 망설임과 도망치듯 떠났던 새벽의 바람결까지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노인의 경고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우연이었을지라도 그 이후의 길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글을 펼쳤다. 그러나 정신은 흐트러지고 문장들은 의미를 잃은 글줄로만 보일 뿐이었다. 며칠 뒤 경주는 성균관에서 치르는 시제 강론에 참여했다. 젊은 유생들과 함께 성현의 도리를 논하는 자리였지만 그의 눈앞에는 연미의 미소가 자꾸 겹쳐졌다. 하여 강론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연미가 말한 기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겉보기엔 단정하고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창호지 너머 비치는 그림자 속에 그녀가 있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어쩌면 그것은 경주의 기억 속 시골 마을에 다정했던 여인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뒤돌아서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낡은 가롯을 걸친 채 서책을 팔고 있던 그 노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지. 그러나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지. 경주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양이라는 도회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으나 뿌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자각이 서서히 그를 감쌌다. 그날 밤 그는 필사하던 글 위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경계할 것은 여인만이 아니여. 내 안의 탐욕과 망상이더라. 이 문장 이후 그의 손끝은 더욱 단단히 붓을 잡았다. 과거라는 관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고 있었다. 연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처럼 경주는 마침내 진정한 싸움은 타인과의 충돌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길이 아닐까, 조용히 되새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그 별빛은 그의 길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하늘은 잔잔했으나 성운의 마음속에는 끝내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향한 곳은 남쪽 끝, 금령현과 접한 산골 마을 삼중리였다. 고요한 숲길을 따라 이어진 비탈길 끝에 닫혀 작은 초가 몇 채가 흩어져 있었다. 늦겨울의 기운이 여전히 대지에 남아있어 마을 사람들의 숨결조차 하얗게 피어올랐다. 성우는 묵묵히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섰다.
오래전 아버지와 처음으로 집신을 벗고 들어섰던 곳, 그 당시의 그림자가 바람결에 실려 그의 옷깃을 스쳤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마을의 형체는 여전했고 나뭇가지 위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날개를 조용히 접고 있었다. 마을 회관으로 쓰이는 낡은 서당에서 담화 소리가 들려왔다. 성우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당 안에서는 중년 사내 하나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노인은 이 마을의 향리, 권정노였다. 사내는 양복 대신 예푸른 도포를 걸친 이방 박창민이었다. 무릎 백성이 고통에 빠졌다면 수령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살펴야 하지 않겠소? 권정노에 났지만 무게 있는 말에 박창민은 입을 꾹 다문 채 눈을 피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바라보던 성운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마을의 변화를 단번에 읽을 수 있었다. 언뜻 보이는 백성들의 옷차림은 더욱 남루해졌고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불공정과 억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마을 외곽의 조용한 주막에 들렀다. 초가의 지붕에는 이끼가 내려앉았고 허름한 창문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주막 여인 연분홍은 성운을 한눈에 알아보고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그대가 다시 이곳에 발을 들일 줄은? 제 눈을 의심하였소이다. 성운은 웃음기를 지운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 마을은 여전히 하늘의 도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소? 그 말에 연분홍은 찻잔을 놓으며 눈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연들이 맺혀 있었다. 몇 해 전, 연분홍의 남편은 관가의 억지 징수로 인해 논밭을 잃고 목숨을 끊었다. 남겨진 그녀는 아이 셋을 부여잡고 이 주막을 이어오고 있었다. 의리와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 이외다. 하늘은 높으나 사람의 길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옵니다. 성우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마루 바닥 아래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이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서로를 기대고 있었다. 그 모습에 성운의 가슴엔 묵직한 돌 하나가 더 얹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주막의 외다리 난간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의 별빛은 맑고 청명했지만 그의 가슴 속엔 검은 안개가 쉬이 거치지 않았다. 그는 기억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란 무엇이며 백성의 삶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답 없는 물음만이 바람처럼 귓가를 스쳐갔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마을 장터로 향했다. 아직 해가 산 너머로 고개를 들기도 전, 장터 입구에는 마을 어른들과 몇몇 젊은이들이 무거운 낯빛으로 서 있었다. 그 중심에는 젊은 농부 황두철이 있었다. 그는 지난달 말 관가의 부역에 동원된 뒤 돌아오지 않았다가 오늘 새벽 시신으로 돌아왔다. 자결이라 하옵니다. 그러나 두철이는 그런 사내가 아니었사옵니다. 두철의 어미는 허리를 굽혀 아들의 싸늘한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곧 권정로 향리에게 다가섰다.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선 아니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를 고발해야 하오. 권정로는 눈을 감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 그의 어깨는 지쳐 보였으나 눈빛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내 남은 기력이라도 함께하리다. 다만 조심하시오. 이곳엔 말 못할 어둠이 있소이다. 그날 밤 성우는 서당의 문서를 펼쳐 두철이 남긴 농지 매각 문서를 살펴보았다. 잉크가 번져 무리하게 작성된 각서에는 관가 이방 박창민의 수결이 남아있었다. 모든 정황이 억지스러운 강탈의 흔적이었다. 성우는 곧 벽장 깊숙이 감춰진 옛 장부를 꺼내들었다. 아버지 생전에 정리한 부역명부와 세금 장부였다. 거기엔 과거와 현재의 불일치를 드러낼 단서가 있었다. 다음 날, 성우는 다시 권정로와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두 사람은 밤새 문서를 대조하며 무언의 결심을 굳혔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이제 그 뜻을 따를 때요. 성운의 말에 권정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조용한 한거의 불씨를 품기 시작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끝. 다음 준비 완료. 삼중리의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다. 초겨울의 냉기가 마을 전체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고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른 갈대숲을 일제히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성우는 마을 외곽의 산등성이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목판과 노끈으로 묶인 문서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그 속에는 권정로 향리와 함께 정리한 이방 박창민의 비리 기록들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다. 장터에서 두 철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그들의 밤샘 작업은 이제 점차 진실을 밝힐 단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성운의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기록을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백성들의 신음, 꾹꾹 눌러 담은 억울함이 한 줄, 한 줄마다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성운은 연분홍의 주막에 다시 들렀다. 주막 안은 낮게 피운 장작불 덕에 따뜻했지만 연분홍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숨소리가 유일한 평온이었다. 박이방 쪽 사람들이 사람을 풀었답니다. 낮에 장터 뒷골목에서 낯선 산에 둘이 내 이름을 묻더군요. 연분홍의 말에 성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했으나 그 깊은 어둠 속에는 조용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곧장 마을 남쪽 끝 허름한 대나무 숲 근처의 노파 강시댁을 찾았다. 강씨 노파는 이 마을의 토박이로 예전 관아의 설이 이를 보던 남편을 여인 후 혼자서 묵묵히 살고 있는 이였다. 노파는 성운을 보자마자 작게 탄식하며 문을 열었다. 드디어 오셨구려. 어젯밤 꿈에 고인이 날 부르더이다. 당신 얼굴을 닮은 이가 검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더군요. 성운은 고개를 숙였다. 노파의 말은 때로 몽롱하였으나 그는 그 속에서 무언의 예감을 읽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야른 오칠이 벗겨진 문서를 하나 꺼내 주었다. 그것은 박창민이 과거 군역면제를 조건으로 받은 뇌물 수령 기록이었다. 이건 내 남편이 남긴 거요. 아무에게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젠 당신께 맡겨야 할 때요. 성우는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는 하나씩 모이고 있었으나 정면으로 맞설 준비는 아직 미완이었다. 관가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권세와 탐욕이 얼기설기 얽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덫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권정로와 성우는 삼중리에서 20리 떨어진 금령현 관아로 향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색도포를 갖춰 입었고 허리춤에는 간단히 정리한 문서철이 매달려 있었다. 날은 흐렸고 장터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관아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지기 둘이 나서 막아섰으나 권정로는 품에서 관찰사의 인장문을 꺼내 보였다. 우리는 삼중리 백성의 정원을 전하러 왔소이다. 이 기록은 천심을 대신하여 쓰였소. 관리는 잠시 눈을 굴리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 이방 박창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늙은 듯했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교활하고도 매서웠다. 어허, 이게 누구요? 떠돌던 선비가 다시 나타났군. 헛된 정의감이 아직도 식지 않은 것이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작은 탁자 위에 문서를 한 장씩 펼쳐놓았다. 군역명단, 부역기록의 불일치, 두 철의 강제징발서, 강씨 노파가 넘긴 뇌물수령 각서까지. 모든 기록이 낱낱이 쌓이자 박창민의 눈썹이 움찔 떨렸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자네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오.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대들보 아래 앉아 법첩을 펼치던 그 순간처럼 그의 마음도 조용히 고요해져 있었다. 목숨은 처음부터 걸려 있었소. 다만 그 값을 진실에 걸 뿐이요. 관아 아는 정적에 휩싸였다. 박창민은 문서를 거칠게 쓸어담더니 조용히 등을 돌렸다. 성훈과 권정로는 말을 잃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어 있었다.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서거기는 소리를 냈고 저녁 하늘엔 초승달이 조용히 떠올랐다. 성훈은 발끝에 밟히는 마른 낙엽 하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읊조렸다. 진실은 이슬과 같소. 새벽이 오기 전 반드시 어둠에 젖게 마련이지요. 그의 말에 권정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그들의 작은 불씨가 관가를 흔들 거센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성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무르되, 란, 혼자 지키기 어려운 길일지라도 마땅히 걸어야 할 도리였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성훈은 다시 서책을 펼쳤다. 오래전 아버지가 남긴 법첩이었다. 낱말 하나, 문장 하나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사이로 서늘한 결심이 방 안을 메웠다. 세상이 흔들릴지언정 사람의 도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그는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끝. 다음 준비 완료. 삼중리 초입, 바람이 잦아든 늦은 밤이었다. 들녘에 갈 때는 바람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낮게 들이온 안개는 골짜기를 타고 조용히 마을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성훈은 주막 뒷마당의 마른 장작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고요히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다. 장작불의 붉은 기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면 수척한 광대뼈와 깊은 눈매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며칠 전 금령현 관아에 다녀온 일은 마을 안팎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용기라 하였고 누군가는 어리석음이라 비난하였다. 그러나 성훈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이란 한 줄기 물길과 같아 막아도 언젠가는 땅 밑으로 스며들어 퍼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주막 안에는 드물게 손님이 없었다. 연분홍은 방 안에 누운 아이들의 이불을 여미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성훈의 곁에 앉으며 낮게 입을 열었다. 오늘 낮에 김노인 댁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전한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군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연분홍의 시선을 피해 장작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낮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이들이 자랄 마을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그 말에 연분홍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 역시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두철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의 침묵에는 공포만이 아니라 체념도 함께 섞여 있었고 그 무거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의 등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며칠 뒤 성훈은 권정로와 함께 다시 산등성이에 올랐다. 이번엔 그들 둘뿐 아니라 김한수까지 함께였다. 김한수는 삼중리의 토박이었으며 예전 사서삼경을 공부하던 유생이었으나 부모 병환과 가세 몰락으로 결국 농사꾼이 된 사내였다. 그는 조용한 성정의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정의에 대한 불타는 뜻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남쪽 너머 옛 토담이 무너진 폐당터에 모였다. 그 자리는 옛날 이 마을에서 서당이 있던 곳이었다. 성훈은 부서진 기둥 옆에 무릎을 꿇고 오래된 흙을 파냈다. 그 밑에는 그의 아버지 성만준이 살아생전 남겼던 작은 목판이 묻혀 있었다. 붓글씨로 새겨진 글귀가 희미했지만 여전히 그 뜻은 또렷했다. 돈은 비록 억눌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솟는다.
김한수는 그 글궐을 오래 바라보다 인해 허리를 굽혀 조용히 읊조렸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뜻이겠지요. 성우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의 회복이었다. 그는 이 목판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아직 조심스러운 이들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도덕과 양심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삼중리 장터 한복판에 이르렀다. 마침 그날은 초하루 장날이었다. 고을 안팎의 장사꾼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띠고 있었다. 성우는 낡은 집신의 먼지를 털며 천천히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목판과 권정로가 정리한 부역 명단이 함께 들려 있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어깨를 움츠린 채 장을 보던 이들, 이방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 그러나 성운이 목판을 장터 한복판에 내려놓고 조용히 한 문장을 읊조리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기 시작했다. 도의 길은 멀고 천심은 깊소. 허나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 백성의 숨결은 헛되지 않소이다. 그 말에 노파 한 사람이 조심스레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강씨 노인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목판을 어루만지더니 흐린 눈으로 성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그 옛날 성만준의 자식이었구려. 이 마을엔 아직 향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장터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은 채 성운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날의 장터는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되살아난 정자각의 강악소 같았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엔 오랜 망설임 끝에 드러나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주막마루에 모인 이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여태껏 남의 눈치를 보느라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이들이 그날 처음으로 술잔을 나누고 떡을 갈랐다. 그 속엔 묵은 한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아이들의 앞날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연분홍은 마당에 소반을 차려 손님들에게 따뜻한 술을 따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쌓아온 기다림의 열매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루에 앉은 이들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장작불만이 타오르며 흔들렸다. 성우는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들으며 그들 속에 깃든 변화를 천천히 느끼고 있었다. 하늘가엔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은 멀리 산 너머로 흘러갔다. 그 밤 성우는 비로소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선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밤 삼중리는 처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조용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끝. 다음 준비 완료. 초가을에 찬 이슬이 풀잎에 매달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삼중리 들녘은 수확을 앞둔 벼이삭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바람에 일렁였고 가을 햇살은 그 위를 황금빛으로 덮었다. 성우는 마을 어귀의 작은 수로 옆에 앉아 흙탕물 속에서 조심스럽게 목판 하나를 꺼내 씻고 있었다. 지난밤 비로 인해 묻혀있던 자료가 조금 젖었지만 그가 품에 품고 다니던 서찰들과 명단은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다. 며칠 전 장터에서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엔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빛이 바뀌었고 억눌려 있던 말들이 술술 흘러나왔다. 김노인의 큰며느리는 며칠째 집안을 나서지 않던 딸을 데리고 나와 주막을 찾았고 백정 이팔봉은 자신이 겪은 고을 수령의 횡포를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성우는 이들의 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들으며 조용히 기록하였다. 그날은 음력 8월 20일에 중양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성우는 권정로와 함께 주막 뒷마당에 새로 만든 나무 책상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증언을 정리하고 있었다. 연분홍은 아이들에게 떡을 쪄주고 남은 쌀가루로 가볍게 부침을 부쳐내왔고 그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퍼졌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그냥 모아두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오. 권정로가 손에 쥔 붓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이마에는 고된 기록 작업으로 인해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끝에는 먹물이 가볍게 번져 있었다. 우리가 고을 관아에 다시 올리더라도 이번엔 증인이 필요하오. 살아있는 증언 말이오. 성우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글만으로는 흔들 수 없는 벽이 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패한 아전과 수령들은 권력을 방패에 삼아 민심을 눌렀고 말 없는 자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낯선 노인이 도착했다. 그는 초라한 도포에 풀 먹이지 않은 갓을 눌러쓴 채 뚜벅뚜벅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장우현이라 하였고 예전 금령현 훈도로 재직하다 관직에서 물러난 인물이었다. 우연히 고을 장터에서 성운의 말을 듣고 그 진정성과 절절한 문장을 잊지 못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이 시대엔 목숨을 걸고 말해야 할 진실이 있소? 장우현은 주막마루에 앉아 조용히 말하였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혼탁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았으나 무게가 있었다. 내 젊은 날, 내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의는 고요한 물이니 오래 쌓이면 반드시 길을 이룬다 하셨소. 내가 여기 온 것은 그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요. 그의 등에는 묵은 책들이 묶여 있었고 손에는 한 권의 오래된 지도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예전 금령현의 고지도로 강멸리의 경계와 주요 인물들의 호적이 정리된 귀한 자료였다. 성우는 그것을 손에 쥐며 마치 오래된 실마리를 얻은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저녁 장우현은 마을 어린이들에게 옛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주었다. 마루 끝에 앉은 아이들은 그가 을조리는 배기와 숙제, 그리고 주나라의 예두인들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성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 성만준에게 들었던 도리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잊혔던 옛 이름들이 다시금 삶 속에서 호흡을 되찾고 있었다. 며칠 후 성우는 권정로, 김한수, 그리고 장우현과 함께 고을 북문을 향해 길을 나섰다. 삼중리에서 금령현까지는 사흘 거리였고 그 길목마다 자욱한 안개와 차가운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들녘을 지나고 오래된 산길을 걸었으며 중간중간에서 농부와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길을 이어갔다. 한밤중 작은 사찰 앞에서 잠시 쉬게 되었을 때 장우현은 그들 앞에서 조용히 꺼내놓았다. 성은이 그대는 단지 아비의 명예를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오. 이것은 이 마을 사람들의 숨결이오.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은 증서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의 고요한 호흡을 되살리는 것이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결은 깊었다. 그러나 그 안엔 망설임보다 더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금령현에 도착한 날 아침, 해는 아직 솟지 않았고 성문은 무거운 철장으로 닫혀 있었다. 그들은 잠시 성문 앞에서 서성였고 문지기와 짧은 실랑이 끝에 마침내 관아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 어두운 회랑의 그림자 속에서도 성운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옷자락은 흙먼지를 안고 있었고 손엔 서류와 목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날 관아의 문서방에서 벌어진 일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어떤 진실이 문서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은 차가운 벽돌담 안에서 뜨거운 숨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삼중리의 하늘엔 별이 유난히 선명히 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빛을 보며 오래된 한숨을 내쉬었다. 무엇이 바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제 침묵은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끝. 다음 준비 완료. 성우는 금령현 관아를 나서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른 아침,
회랑을 따라 흐르던 바람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따스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짊어진 무게를 헤아리려는 듯 무심히 그의 소매 끝을 스쳤을 뿐이었다. 기록을 제출한 이후 관청의 하급서리들이 조용히 문서를 넘겨보다 이내 상부로 가져간다며 자리를 떴지만 정작 수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성우는 그 침묵의 의미를 곱씹으며 다시 삼중리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더디었다. 예전엔 길가의 풀꽃에도 시선을 주었지만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 머릿속엔 관아에서 그 문서를 받아든 이들의 눈빛이 맴돌았다. 명확한 거부도 환영도 아니었던 그 애매한 표정들. 성우는 그것이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무관심일지 혹은 위험을 감지한 두려움일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삼중리에 도착한 날은 음력으로 9월 초하루, 하늘은 흐렸고 공기엔 바람 한 점 없었다. 성운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연분홍이 서두르듯 달려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길에 성운은 비로소 긴 여정을 마쳤음을 실감하였다. 마을에 무슨 일은 없었소? 성운이 낮게 묻자 연분홍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큰일은 없었지만 김한수 아전이 다녀갔소이다. 그 얼굴이 예전과는 좀 달랐소. 그 말에 성운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한수는 이 마을에 대한 연민을 품은 인물이었고 동시에 수령과의 오랜 인연을 끊지 못한 이였다. 그의 태도가 변했다는 말은 곧 무언가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성운은 오래전 부친 성만준이 쓰던 서책들을 꺼내 들추기 시작했다. 옛 서문에는 붓끝이 남긴 옅은 농담이 아직도 생생했고 우편 사이엔 누런 종이에 삐뚤게 적힌 시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예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셨지. 그 문장을 바라보던 성우는 문득 부친이 생전 자주 을조리던 말을 떠올렸다. 산비탈을 오를 때마다 허리를 숙이며 들판을 지날 때마다 집신을 묶으며 부치는 삶의 무게를 말 대신 행위로 전하곤 하였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마을에 놓인 정일첨을 찾았다. 정일첨은 90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정신은 또렷하였고 특히 마을에 얽힌 오래된 일들을 누구보다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지닌 고서 속에는 삼중리의 옛 지도와 조정에 올려졌던 상소문이 초안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 고을의 부역은 해마다 늘어갔지. 백성의 수는 줄어드는데 짐은 더 커졌으니 하늘도 등을 돌린 세월이었어. 정일첨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으나 말마다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성운의 손에 낡은 한지를 쥐어주며 당부했다. 이것은 내 아비가 그때 끝내 올리지 못했던 문서의 일부요. 내가 이 마을을 지킬 자라면 이것으로 길을 잇게. 성운은 그 문서를 품 안에 넣으며 절을 올렸다. 그 절엔 단지 예를 갖춘 것 이상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삼중리 남쪽 뒷산 아래 작은 정자에서 마을 원로들과 젊은이들이 모였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회합이었다. 권정로는 자신의 장부를 펴고 연분홍은 주모답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나르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성우는 가운데에 앉아 한자 한자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입을 다문 채 살아왔소. 그러나 이제는 말할 때요. 우리 삶의 무게를 기록으로 남기고 증언으로 전해야 하오. 그 말에 마을 대장장이 박치호가 먼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진심은 분명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세금에 시달려 소 2마리를 빼앗긴 일을 잊지 못하오. 그날 어머니는 벽에 기대숨을 헐떡이셨고 나는 그 모습에 평생 죄인처럼 살았소. 그 뒤를 이어 염색공 최만수, 떼감을 나르던 처녀 김설이까지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땅이 갈라지듯 오랫동안 묻혀있던 말들이 삽시간에 터져나왔다. 그날 밤 성우는 다시금 붓을 들었다. 그는 이 이야기들을 단순한 민원으로 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자 핏줄이었고 역사였다. 그는 붓끝에 진심을 담아 기록을 남겼다.
살아 숨쉬는 문장, 고통을 품은 단어, 그리고 희망으로 끝맺는 문단을. 밤이 깊어갈수록 마루 끝에 등잔불은 잦아들었고 마당에선 가을 벌레 소리가 선명해졌다. 성우는 붓을 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흐릿하게 떠오른 달빛은 마치 그의 어깨 위를 살며시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다짐하였다. 이제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이름 없는 이들의 하루이며 조용한 정의라는 것을. 끝. 다음 준비 완료. 성우는 밤을 새워 써내려간 기록을 품에 안은 채 새벽녘 마당으로 나섰다. 짙은 안개가 마을 골목마다 내려앉아 지붕이며 담벼락을 유령처럼 감싸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는 묘하게 길게 이어졌고 그것이 마치 조용한 누군가의 울음 같기도 했다. 어제 회합에서 모은 증언들, 그리고 부친이 남긴 기록과 정일첨 노인의 문서까지 하나로 꿰어 엮은 상소문은 그의 품속에서 미열처럼 뜨거웠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닌 이 마을 백성들의 고난과 기원을 담은 문장이었다. 그는 관하로 곧장 향하지 않고 먼저 금령현 외곽에 자리한 용담서당을 찾았다. 거기에는 성훈이 유년 시절 그를 배웠던 서재훈 선생이 있었다. 선생은 이제 칠순을 넘겼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고 성훈을 보자 긴 말 없이 손짓으로 마루에 앉게 했다. 둘 사이에 놓인 차향이 퍼지는 동안 성훈은 천천히 문서를 내보였다. 서재훈은 글의 첫머리를 소리 없이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멈춰 고개를 들었다. 이 글은 바람이 아니라 뿌리의 소리를 닮았구나.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선생의 얼굴에는 깊은 염려가 깃들어 있었다. 허나 알을 거둔 그 또한 위험이 따르리니 너의 뜻이 진실로 하늘을 향함이어야 하느니라.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침묵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결심이 그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다. 며칠 후 성우는 금령현 관아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권정로, 박치호, 김설애 등 마을의 대표들이 함께 나섰고 모두 비단 옷이 아닌 평상시의 누더기 옷차림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으나 굳건했고 관아 앞마당은 이미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급 관리가 서류를 받아들고 들어가자 기다림은 길게 이어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기도 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증명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성우는 문득 어린 시절, 장날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길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루한 옷을 입고도 어머니는 늘 고개를 세우고 앞을 걸었고 손을 잡은 성훈에게 말씀하셨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걸 잊지 말 거라. 남들보다 크지 않아도 그 하나는 내가 지키는 거다. 그 기억이 성훈의 등허리를 다시 곧게 세웠다. 관아의 문이 다시 열렸고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한수 아전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마당을 둘러보았다가 성훈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눈빛에는 갈등과 피로, 그리고 다 하지 못한 말들이 깃들어 있었다. 수령 나리께선 상소의 뜻을 조정으로 올리기로 하셨소. 그 말은 한 줄기 바람처럼 사람들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모두 입을 다문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믿기지 않음과 함께 조용한 안도의 숨이 담겨 있었다. 성훈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격렬한 환희가 아니라 묵직한 감사였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나 시작이라는 길목에 도달했다는 감각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지나치던 장정들이 저녁이면 모여 농기구를 정비했고 여인들은 공동우물에 모여 예전처럼 다시 소곤거렸다. 연분홍은 주막의 안채를 다시 열고 국밥솥에 불을 올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작은 빛이 머물렀다. 그러던 중
낯선 사내가 마을에 나타났다. 회색 도포에 얼굴의 반을 가린 갓을 눌러쓴 그 사내는 연분홍의 주막으로 들어와 술 한 잔을 청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곁눈질로 마루에 걸린 성운의 이름을 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연분홍은 조용히 말했다. 성운 도련님을 찾는 게요? 그 사내는 술잔을 비운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리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았소. 허나 여기까지 오며 들으니 그가 마을의 기둥이라더이다. 진정 그런 인물이라면 내가 전할 말이 있소이다. 그는 자신을 강동 출신의 전 객주라 밝히며 수령과 밀접히 얽힌 부역 거래의 내막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성운이 수집한 증언들에 또 다른 무게를 더하는 것이었고 조정으로 올릴 두 번째 상소의 중심이 될 만한 내용이었다. 밤이 깊어가던 그날 성운은 다시 붓을 들었다. 마치 첫 번째 상소를 쓸 때보다 더욱 단단한 손놀림이었다. 획 하나에도 마음을 실어 단어 하나마다 사람들의 삶을 새겨넣듯 그는 써 내려갔다. 옆방에서는 연분홍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달빛이 마당의 석류나무 그림자를 길게 들이왔다. 성운의 시선이 잠시 마루 기둥에 걸린 붉은 종이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써붙였던 글귀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천심지연, 천심지연, 은 언젠가 닿는다. 그 순간 성운은 확신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말이 언젠가 조정을 흔들리라. 그리하여 침묵해온 수많은 백성의 삶이 이제는 목소리를 찾게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성운은 새벽이 채 밝기도 전 연평포를 떠났다. 그의 등에는 지난 밤 정리한 상소의 두 번째 초안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두덩에는 뜬 눈으로 보낸 밤의 흔적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폭우는 아직 고요했고 갯벌 위로 밀려든 안개는 새하얀 비단처럼 길게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고 그 울림은 마치 먼 고을로부터 다가오는 천심의 메아리 같았다. 그는 배에 오르기 전 한참이나 물가에 서서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단지 육지로 향하는 길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원이 실려 있었다. 관동으로 향하는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길은 움푹 패인 진흙투성이었고 지나가는 이마다 성운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장삼의 묻은 먼지와 집신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그를 더없이 초라하게 보이게 했지만 그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가 묵은 마지막 주막은 낙후한 산촌 어귀의 작은 집이었다. 처마에는 지난 봄에서 떨어지지 못한 고드름 하나가 남아있었고 주인은 눈이 반쯤 먼 노파였다. 노파는 성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대, 길 잃은 선비로구려. 허나 그 눈빛은 칼날처럼 살아있구먼. 그 말에 성운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고요히 답했다. 누군가를 위하는 글은 길을 잃어도 무릇 머물 곳은 있사옵니다. 노파는 웃음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찬물에 고들빼기를 씻어 정갈이 내어주었다. 그 투박한 정성은 한 그릇의 밥보다 깊은 위로가 되었고 성운은 그것이 곧 세상을 이루는 힘이란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며칠 뒤 성운은 마침내 한양에 입성하였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절이라 거리에는 진눈깨비가 내려 흙탕물이 골목마다 고여 있었다. 궁궐로 향하는 대로에는 행인들이 바삐 오갔고 장꾼들의 고함 속에서도 어디선가 꾀꼬리 소리가 들려와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었다. 성운은 한양 북쪽 종로 외곽의 주막에 잠시 몸을 누이고는 이틀을 꼬박 상소문 퇴고에 바쳤다. 그를 마친 밤 창밖으로 노란 등불이 하나 둘 켜졌다. 주막 너머로 보이는 칠성각 지붕 위로 하얀 달이 걸려 있었고 그 달빛은 붓끝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성운은 오래전 어머니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하늘은 높으되 사람의 마음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참되거든 언젠가는 그 뜻이 닿을 것이니라. 그 밤 그는 어머니의 음성을 달빛에 실어 떠나보내듯 종이에 마지막 낙관을 찍었다.
이튿날 성우는 상소문을 가지고 사원부문 앞에 섰다. 바람은 매서웠고 문 앞에 선 관리의 눈빛은 매몰차기까지 했다. 허나 성우는 굴하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문서를 받친 그는 목소리를 낮추되 단단히 하여 말했다. 이 글은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오라. 수십 호 백성의 기원이며 본 고을의 천명을 대신한 글이옵니다. 부디 정심으로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끝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관리도 그 눈빛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문서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성우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한 줄기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안도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오직 무겁고 조용한 책임감, 그리고 더디나마 세상을 향해 나아간 첫걸음의 무게였다. 며칠 뒤 금령현으로 소식이 전해졌다. 성운이 보낸 상소가 조정에 채택되었고 내관을 동반한 감사가 직접 마을 쉴테 조사를 명받아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녘에 나와 땅을 짚고 절을 올렸고 이 소식을 전한 이는 다름 아닌 권정노였다. 그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다. 성운 돌연, 기어코 해내셨소이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조정까지 닿게 되었소이다. 이 소식은 마치 긴 겨울 뒤에 피어난 매화처럼 마을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두런두런 웃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주막의 연분홍도 그날만큼은 불을 오래 켜두었고 아이들은 다시 골목에서 뛰놀았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의 긴 꿈이었는지도 모를 만큼 평온하고 따스한 저녁이었다. 성우는 그날 밤 고개 너머로 떠오르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몸은 지쳐 있었으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그의 발밑에는 마른 낙엽이 조용히 바람에 실려 흩날렸다. 그는 그 낙엽처럼 자신 또한 흘러간 삶의 조각이 되겠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진실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여겼다. 그리하여 성운의 긴 여정은 끝났고 또 다른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며 가슴속에 깊이 남는 것은 성운이 품은 와 그가 감내한 침묵의 무게였습니다. 때론 고요한 한 걸음이 시대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운의 선택에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의 침묵 속 외침에 공감하셨는지 혹은 다른 생각을 품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